네, 정치와 경제를 한 번에 다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경제 얘기도 하고 또 정치 얘기도 현안 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알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도 저희가 후반부에는 경제 얘기를 또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장 영상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을 좀 보여드렸는데 국회 부의장 후보로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6선의 주호영, 4선의 박덕흠 또 후보가 좀 나와 있는데 누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 주호영 의원은 예. 뭐 TK의 이른바 맹주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맹주는 아니죠. 맹주는 그 지역에 적어도 총선 공천에 관여할 정도가 돼야 맹주인데 주호영 의원은 그런 역할은 아니죠. 왜냐하면 비주류니까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친윤, 찐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예.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TK. 그 지역에 어떤 패권을 갖고 있지는 못한 상태죠. 그 박덕흠 의원은 이제 충청의 4선 의원이니까 충청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돈을 잘 두셨잖아요. 박덕흠 의원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사돈지간이잖아요.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은 세 보이네요. 박덕흠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박덕흠 의원은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의원들 표가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최악의 유권자거든요. 최악의 유권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친윤을 표방하는 의원들이 꽤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덕흠 의원 간의 관계 또 아니면 지역적으로 충청 지역의 의원이라 찍어줄 것처럼 보입니다만 까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의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까봐야 된다. 근데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분석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할 건지 앞으로. 그렇죠. 만약에 박덕흠 의원이 국힘의 부의장 후보가 된다 그러면 친윤이 이렇게 넓게 깊게 포진해 있구나. 그리고 그게 그립이 세구나. 대통령실의 그립이. 뭐 그게 입증이 될 거고 만약에 투표함을 열어봤는데 몇 표 안 나와서 그러면 역시 속을 알 수 없구나. 말로야 다 찍어준다고 했겠죠. 근데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키는 뭐 108명의 뭐 결사대, 108결사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권 행사에서 나오는 그 법안들에 대해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것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법안하고 이제 이거는 사람에 대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겠죠. 윤석열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 뭐 일단 용산의 힘이 어느 정도냐. 누가 봐도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돈인 박덕흠 의원이 나온 거고. 그리고 박덕흠 의원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호영 의원에 비해서는 친윤 색깔 내지는 용산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좀 더 뚜렷해 보이는 후보니까 이게 개표를 해보면 국힘 지금 현역 의원들의 분포가 대략 이렇구나 이런 거는 볼 수 있겠죠.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국회 부의장 선출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있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7석도 선출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왔어요. 결국 들어온다고 지난주에 예측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민주당이 야당이고 소수당일 때는 국회 개원 협상을 거의 석 달까지 끈 적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시작했는데 제대로 문을 못 열고. 맞아요. 근데 국힘 의원들은 제대로 싸울 줄 모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은 지금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완전히 뭐 회의고 뭐고 민주당하고
합세한 야당이 다 끌고 가니까 네. 더 이상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방어를 해줘야 되니까. 네.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보면은 그냥 쭉 밀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용산 입장에서도. 예. 전략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들어갈 명분이 없다 보니까 못 들어갔을 뿐인데 그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한쪽이 들어가서 네. 뭐 의사진행 발언 이런 거로 해서 오전 시간 다 보내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그렇죠. 장면을 많이 봐왔잖아요. 예, 근데 야당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쭉 밀고 간 거죠.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게 예. 뭐랄까 어떻게 비춰질지를 좀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열성 지지층들은 더 좋아할 수 있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뭐 면박 주고 네. 뭐 10분 퇴장 명령하고 이런 게 하는데 네. 결국엔 정치는 중도층을 바라보고 그쪽의 마음을 사야 우리가 더 세지는 거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미스였다. 명분을 만들어서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못 들어가고 밀렸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앞으로 이제 김건희 청문회도 한다 그러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장관 청문회도 해야 되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가서 표결 참여도 해야 되고 앞으로 펼쳐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법사위 여당 의원들 들어와서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 이거 이런 말까지 나오나.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말싸움을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22대는 21대보다 그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어요.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근데 저는 그 말도 반대예요. 예. 그 존경 안 하는 거 뻔히 아는데 뭐 상투적으로 네, 맞아요. 존경하는 뭐 이렇게 항상 붙이잖아요. 네. 하시면서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국회 저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하게 그냥 아니 그거 필요 없는 사족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에 제소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까지 뭐 대응할 일이냐 그냥 이런 얘기도 해보는 나오고 거죠. 있고. 뭐 윤리 제소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렇게 뭐 그냥 또 세게 한다. 거지. 그래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22대 국회 뭐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이 전장이 이곳저곳 상임위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상임위 상황과는 별개로 어쨌든 입법청문회 이후에 또 이번에 최근 나왔던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이게 또 김건희 여사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져 있고 그렇죠. 그런 의혹은 사실은 이 사건 초기부터 있었죠. 의혹들이. 그러니까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또 보니까 신범철 전 차관이 윤 대통령한테 전화한 기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전화한 기록만 보도가 됐었는데 봤더니 그 전에 신범철 전 차관이 전화해서 또 길게 통화하고 또 전화했고 그러니까 총 3번을 통화를 한 거예요. 윤 대통령과. 이런 얘기. 회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통화가 정말 더 있었구나. 이것까지 알려지게 되니까 이들은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여론 높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안만 놓고 보면 사실은 해병대 사단장의 어떤 보직 해임 뭐 내지는 그 용태 여부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그것도 개인 휴대폰 번호로 이럴 일인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왜 이랬지? 왜 이렇게까지 했나? 그거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 그리고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 또 통화 전후로 벌어졌던 이런저런 일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뭐
사실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회수한 전후, 네. 그다음에 보직 해임 전후 그렇죠. 통화가 다 있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계속 있었고 네. 그 여러 사람의 통화 내역을 맞춰볼 때 아 이렇게 사건이 흘러갔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네. 이제 밝혀야 될 거는 왜 이랬을까? 아유, 답답합니다. 이거잖아요. 진짜. 예, 예. 아니 물론 중요한 자리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네. 아니 해병대 사단장 한 명의 진퇴 여부를 놓고 현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여를 했다고?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런 거. 전례가 없죠. 전례가 없죠. 사실은 예. 해병대 사단장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의 뭐 어떤 인사를 놓고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데. 야.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또 영부인의 관여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뭐지? 그래서 과연 만약에 이제 그 의혹들이 정말로 사실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네.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있는 사건을 그냥은 할 수 있겠냐 이게 임명받는 데서 네. 항구적인 조직에서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권력의 외압을 버텨내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특검의 필요성이 네. 제기되는 것이고 이제는 심지어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 입에서도 네. 최상병 특검 뭐 그러니까. 발의하겠다. 예. 물론 자기가 대표가 되면이라는 전제가 그게 왜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되잖아요. 친한 의원들 있잖아요. 친한동훈 의원들. 아니 그리고 본인은 뭐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네. 발의를 할 수야 없겠죠.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 법안 발의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지금은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찬성이다. 말은 할수 반대다. 있죠. 근데 예. 자기가 대표가 되면이라는 쓸데없는 사족이 붙긴 했습니다만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 거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냐. 그러니까 민심은 국민들의 생각은 이거 철저히 좀 수사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는 수사도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제일 빨리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증거 자료 이거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상당 부분은 지금 확보가 돼 있을 네. 것 같은데 보통 통신사에서의 통신기록 보관 기간이 1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최상병 사망 사건이라는 게 7월 19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7월 31일, 8월 8월 2일, 2일, 8월 9일 이렇게 네. 연달아서 쭉 이벤트들이 예, 있었는데 이제 곧 1년이 돼 가지 시간이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가 우선일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삭제한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네.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일부 파일이 살아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의 전화나 이런 거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물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기 그리고 뭐 임기훈 전 비서관이나 아니면 신범철 전 차관 등등에서 이런 주요 인사들의 전화기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런 전화기,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한계가 있어 보이죠. 뭐 의지는 일부 있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네. 이게 수사라는 게 이게 크게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밀행성이에요. 이제 은밀하게 조금 은밀하게 해야 예. 돼요. 근데 이미 이 사건은 지금은 그거는 끝났어요. 은밀하게 안 되죠. 뭐 이거는 밀행성은 예. 택도 없어요. 지금 이미 지금 두 안 번째는 되죠. 필요한 거는 신속성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증거 인멸을 하거나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고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신속성도 조금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거북이 수사죠. 너무 느려요. 수사 속도가. 네. 자이든 타이든 너무 느리다. 그렇죠. 속도가 안 난다. 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한 번에 또 다양한 증거 확보와
또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한 번에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데, 아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내가 아니 꺼리킬 게 없다 그러면은 이미 제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휴대폰 그렇게 안 될까요? 안 하시겠죠?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시고, 지금 수사가 빨리 윗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뭐 유재현 관리가 또 부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맴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네. 사실은 청문회 전까지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청문회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역시 본인 자체도 기록 회수나 이런 과정에 관여를 했다 보니까 네. 많이 몸을 사리고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입을 열면 네. 사실은 장관, 차관, 대통령실의 비서관까지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딱 남는 건데 여기서 좀 막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이런저런 그 증거들이 있어서 그 수사를 철저하게 조금 뭐 과감하게 한다고 하면 네.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유재원 법무관리관 정도라면. 네. 그리고 물론 본인이 관여한 게 있긴 합니다만, 뭐 쉽게 말씀드려서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시키니까 위에서 뭐 네, 네. 이런저런 요구가 지시를 들어오니까 예. 전달하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다.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 여러 정황들이 특검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에서 다음 달에 처리가 되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의결까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경선 과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가 제일 유리해 보여요?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가장 유리하겠죠. 어쨌든 총선 과정에서 정말로 정치권에 막 입문하면서 네. 초반에 워낙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띄워주기도 많이 띄워줬고 이런저런 셀카도 많이 찍고 우리가 이거 본인도 셀카를 열심히 찍었습니다만 언론사의 각종 카메라도 워낙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주목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리한 측면은 있어 보이는데, 네. 문제는 결선을 가면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없이 끝내야 되는 거고, 전당대회를. 그게 제일의 과제네요. 그렇죠. 근데 결선을 가게 되면 어쨌든 합종 연행이 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후보 4명의 캐릭터를 보면 참 이것도 네. 세상 일을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동훈 후보가 가장 반윤 색깔이 강해 보여요. 4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는. 그동안 상상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참 인생 알 수 없어요. 인생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수사하고 페어로 다니면서 그럼요. 그렇게 키워주고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도움을 받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갈라섰단 말이죠. 10초 통화했다는 거, 그 얘기를 계속 회자가 되는데 뭐 10초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2등 안에 못 든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고, 뭐 1등 예선에서 1등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과반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죠. 1등이다. 만약에 결선을 가게 되면 2, 3, 4등을 한 후보가 연합할 가능성이 있고, 이 연합을 이끌어낼 뒤에 소위 안 보이는 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사실은 안 보이는 손도 아니지, 보이는 손이죠. 다 알죠.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막강한 뒤에 손이 있기 때문에 뭐 후보들이 싫든 좋든 연합을 할 거예요. 결선 투표가 하게 된다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이 3자 구도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산의 또 힘입니까? 용산의 어떤 대략 또 짐작은 가잖아요. 안 보이는 손, 보이는 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도 네. 자기하고 원희룡 전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예. 자기는 출마 안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윤상현 후보를 도와준- 돕겠다라고 엊그저께 바로 통화를 했는데 바로 출마 선언을 해서 자기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갑작스럽게 출마 결심을 하고 결정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먹고 출마하게 된 배경은 네. 뭐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좀 믿을 수 없다. 나경원 후보를 못 믿겠다. 이게 좀 작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반윤 색깔이 가장 강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 나경원 후보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친윤 색깔을 입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질색팔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아니구나. 다른 대안 저렇게 싫다는데 당 대표가 된들 네. 우리 말을 잘 들을까 뭐 이런 걱정도 했겠죠. 그렇네요. 확실한 대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뭐 시즌 2 같이 용산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용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했다.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떠오르면서 나중에 원희룡, 나경원이 뭐 단일화 할 것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지금 아니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단일화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진행되는 걸 보겠죠. 네. 그래서 이게 결선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결선 전에 그러니까 1차 투표 때 뭐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안 할 거고. 네. 왜냐하면 단일화 했다가 결선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일화한다고 완전히 단순 합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지지도라는 게 일단은 그래서 게임 플레이하고 만약에 상황이 봐서 결선 없이 한동훈 후보가 1등 하겠는데 그러면 뭔가 1차 투표 전에 구도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선 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결선 투표 직전에만 그렇죠. 단일화하면 되는 거죠. 뭐 어차피 그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만 1, 2등 후보 둘만 결선에 올라가니까요. 뒤에서 이제 열심히 돕는 모습을 만들어내겠죠. 네, 그래요. 이 구도 싸움 또 앞으로의 지지율과 여론조사 이게 어떻게 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TK 지역 바닥 민심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의 민심은 마음은 한동훈 후보가 너무 싫은가 봐요, 진짜. 그럼 원래 싫어했잖아요. 원래 싫어했죠. 원래 싫어했고 원래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전당대 국면에서 찾아온다 그러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던 주잖아요. 2번이나 거절했다고 이걸 보면서 진짜 거절하는 확실하구나. 것도 이례적입니다만 또 거절했다고 본인이 공개하는 거는 더 이상해요. 그리고 뭐 이상한 애라고 뭐 부르질 않나.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절대 안 된다. 총선에 진 패장이 또 연달아서 전당대에 나와서 대표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좀 TK 민심에 소구력을 갖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별 영향 없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총선에 패장이 바로 출마하는 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 본인이 그 바로 이어지는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출마해서 당선됐었잖아요.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떨어지고 맞아요. 나서 바로 당대표 미국 잠깐 갔다 오고 나서 열리는 첫 번째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본인이 한 일들은 자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보면 홍준표 시장이 보고 계시죠? 네. 김영남 의원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요. 아니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말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예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아직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일단은 그렇겠죠. 일단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저희야 뭐 아무나 되라. 아무나 되라. 아무나 돼도 대세에 지장 없을 거다. 그러니까 대세 지장 없다. 침몰하고 기울어지는 배를 제대로 구해내기는 누가 대표가 돼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요. 허은하 대표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인수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데 정말 국민의힘이 너무 정말 못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뭐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결국 보수도 이거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정당 안 된다. 결국 개혁신당으로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개혁신당 일단 입장에서? 국민의힘 분열이 먼저 일어날 수 있겠죠. 분열. 그러니까 일단 뛰쳐나오거나 어느 쪽이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싶으면 뛰쳐나올 거고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거기하고 먼저 합치고 나서 나머지를 흡수하거나 뭐 이런 단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단계적으로 가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뭐 저륜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들, 저륜 친윤대결 가게 되면 분화로 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분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분열이 될 수밖에 왜냐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같이 한다?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글쎄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쯤은 좀 분열 양상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다. 이거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친윤 색깔이 뚜렷한 당 대표가 이번에 된다면. 글쎄요. 이제 거기에 동의 못하는 국힘 현역 의원들의 결심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육선의 주호영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는데 표가 지금 그 아마 비공개인데 그건 비공개로 하겠죠. 취재를 해가지고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호영 부의장 선출됐다. 박덕흠 부의장 후보 나왔는데 떨어졌다. 이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정치 얘기 뭐 흥미진진하고 계속 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은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론, 나경원 후보 핵무장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분위기 자체가 핵무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 계속 띄우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쪽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핵무장론? 글쎄 전당대회 앞두고 그냥 표를 의식한 발언 아닐까 싶은데 강경 뭐 이른바 지지층을 좀 모으겠다? 속 시원한 얘기? 이런 건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뭐 미국의 뭐 승인이라는 표는 자존심 상해서 안 쓰겠습니다만 양해 없이 가능하지 않는 일도 보이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러면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우리가 탈퇴해야 되잖아요.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거고 북한과 같은 고립된 국가야 뭐 옛날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으니까 버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당장 뭐 쉽게 말씀드려서 수출도 먹고 사는 나라고 이 대외의 어떤 관계 맺음이라는 게 그게 경제뿐만 아니라 뭐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나라인데 NPT 조약을 탈퇴하고 이어지는 국제 제재 속에 대한민국이 과연 뭐 상황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단 수출이 되겠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싹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핵전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주식시장이 붕괴될 텐데 지금은 살살살살 말라 죽는 상황입니다만 확 꺼지면서 그냥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독재 국가면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는 나라에서 그 상황을 버틴다? 국힘이 지금 집권 세력인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요? 저는 현실 가능성은 없는 얘기고 그냥 표를 의식해서 그거를 또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있죠, 특히 예.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 여론도 높으니 표를 의식해서 하는 발언이지 그 네. 발언 하는 분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심을 노린 그런 발언, 표심을 좀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경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핵무장 얘기,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요동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외국 자본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면서 결국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남북 관계가 중요하고 긴장 관계를 어떻게 낮추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 증시를 보니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불발돼서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우리가 선진국 증시를 보여줘야지, 선진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못 들어간 겁니까, 의원님? 우선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우리가 앞서 이제 MPT를 탈퇴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저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요 원인은 아닐 것이다. 그 전쟁 위험이 갑자기 높아지면 꺼질 수 있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훨씬 형편없이 싸야죠.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안보적인 충격이 왔을 때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이 지정학적 아니면 남북 간의 대립 상황 때문에 주식이 싸고 낮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그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MSCI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그 뭐의 약자인지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는 사실은 민간 기업입니다. 이게 국제 기구나 뭐 어떤 그래요? 그런 거하고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중요하게 우리가 근데 중요하죠. 근데 미국엔 참 보면 봉이 김선달 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봉이 김선달.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무디스 이런 신용평가사, S&P, 뭐 S&P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건 이제 뭐 어느 나라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신용도 평가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신용도를 뭐 위험도 같은 거를 부여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뭐 일종의 자의적으로 되는 측면도 조금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MSCI는 처음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가장 큰 지분을 투자를 해서 이제 회사 이름이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건 스탠리는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모건 스탠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회사지만 MSCI라는 이제 그 기업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각종 그 일종의 이것도 평가 지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회사인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MSCI에서 그 선진국 시장 그리고 그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분리를 하고 우리는 지금 신흥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국 증권 시장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MSCI에서 발표하는 거기서 뭐 ESG 지수도 발표하고 각종 이런저런 거를 많이 발표하는데 이거를 추종하는 돈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큰 돈은 그 국제적으로는 큰 돈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조짜리 펀드가 있다. 100조짜리 펀드인데 이 펀드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죠. 자산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산 배분을 하는데 거기서 원칙을 예를 들어서 선진국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워낙 시장 규모가 크니까 네. 우리 전체 돈의 뭐 70%를 선진국 시장에 집어넣는다. 네. 그리고 20%는 신흥국 시장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 석유, 뭐 구리 이런 거 같은 원자재, 그 원자재 시장, 예. 커머더티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그 자산 배분의 원칙을 정해놓은 돈들이 국제적으로 워낙 많다는 것이죠. 근데 비중은 선진국 시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한국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네.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주가도 오르고 예. 뭐 한국 자본시장이 훨씬 커지고 그 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이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 그렇네요.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되려면 그 MSCI에서 정해놓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기준을 그렇잖아요. 넘어야 이제 가겠죠. 네. 선진국으로. 근데 이것도 네. 선진국 지수에 편입 못 될 거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왜냐면 아니, 기준에 그래요? 택도 없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요하게 보면 일단은 네. 그 금융당국, 뭐 정부의 정책 이게 그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예상 외에 그러니까 이른바 뒤통수 치는 정책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돈 집어넣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갖고 그렇죠. 시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네. 제때 넣었던 돈을 못 빼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중에 공매도 금지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공매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런 말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저는 다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큰 펀드들은 롱숏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롱하고 그렇죠. 숏을 다. 일부는 숏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산다. 네. 그러면 뭐 그전 같으면 주로 그렇게 많이 했죠. 삼성전자를 사고 SK 하이닉스를 공매도하는 뭐.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같으면 돈 왕창 깨먹었겠죠.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네. 사고 삼성전자를 숏친 네. 펀드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리스크를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숏을 못 치면 롱도 안 해요. 그러니까 롱이 이제 올라갈 거에 이제 베팅하는 그렇죠. 거고 숏은 떨어질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공매도 네.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외환 시장의 개방입니다. 사실은 원화를 달러로 뭐 이렇게 네. 24시간 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환율이 불안해질까봐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렇게 외환 시장을 오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오픈해야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기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언제 왜냐하면 오밤중에 네.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펀드의 경우에, 네. 외국 투자자의 경우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외환 시장이 일정 시간 동안만 열리니까 그것도 요구 조건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투자자가 LG 화학 주식을 샀는데 네. 2차 전지가 유망하다, 잘한다 생각하고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더니 쪼개서 바로 상장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더블로 이중 상장한다. 아니면 한국이 특히 조선업 중에도 LNG선 그중에 한국중공업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라 그걸 믿고 했는데 갑자기 네. 뭐 중간 지주회사 만들어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이 아니고 네. 현대중공업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뭐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고 계속 아유 복잡하네요. 또 뭐 예. 어마어마한 그 배에다가 기름 넣는 벙커CU 공급하는 회사를 따로 떼어내서 뭐 상장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렇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뭐 떼어냈고 형편없고 지금 네. SK만 해도 그렇죠. SK도 그렇고 SK도 SK 이노베이션에서 2차 전지 사업부를 띄어서 SK온이라는 2차 전지 업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바로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상장을 못했어요. 비판했죠. 근데 SK온이 수율이 안 나오면서 힘들잖아요. 그 적자를 많이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에서 계속 보증 쓰다가 이제 힘들어져. 그러니까 SK ENS라는 도시가스 업체를 SK 이노베이션하고 합병하면서 돈 잘 버는 SK ENS의 돈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상장 기업은 지금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2,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갖고 있는 부채 빼고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조인데 시가총액은 2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버넌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론 2차 전지 쪽에 투자한 게 지금 불투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건 재벌 아닌 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은 일반 소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도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SK ENS는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요. 그렇겠죠. 비상장은. 그러면 제값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시총으로 평가를 해. 주식 가격. 그 두 개를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을 하나는 시총으로 결정하고 하나는 자산 평가액으로 결정을 하면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헐값에 그냥 합병 당하는 거예요. 뭐 아직 어떻게 할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우려가 있네요. 근데 이런 짓들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 시장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은 그렇게 어떠한 후진국보다도 더 후진적인 시장인 거예요. 나라는 후진국이 아닙니다만 자본시장은 대단히 후진적인 거예요. 한국 시장은. 이러니 MSCI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나요? 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건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매도 얘기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공매도를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연장하느냐? 이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25년 3월 말까지 구축이 된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 차단하고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작년 11월에 급작스럽게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2024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6월 말까지가 시한이잖아요. 6월 말이 다가오니까 다시 말이 바뀌어서 계속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물론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막아야죠. 그래서 그게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그 이유로 해서 계속 공매도를 막아놓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하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하고 조건이 달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개인은 3개월까지가 맥시멈 그 차입 기간이었는데 여기는 이자만 내고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가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차별이 있었는데 불공정해 보이죠. 이거를 공정한 게임의 룰로 만든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어떤 규제나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기존의
풀어놨던 쪽도 똑같이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거는 저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투자자 입장, 특히 이제 기관이나 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동물의 무리들이 살다가 여기 환경이 척박해지면 풀이 많고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동물은 당연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옮겨가잖아요. 서울을 탈출해서 뭐 경기, 인천으로 경기도로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게 돈이거든요. 자본은 움직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덩치가 큰 돈은 더 빠릅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규제가 생기고 없던 게 제약받기 시작하면 빨리 이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래 갖고는 뭐 MSCI 선진국 시장의 편입은 요원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공매도 불공정한 걸 바로 잡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무차입 공매도 차단하고 이런 것들, 이건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방향은 맞죠. 개인 투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다는 것인데, 공매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 이제 막아놓는다는 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누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일부 떨어뜨려서 내가 이걸 이익을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대로 평가받게 되고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 보여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공매도 금지를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나서 딱 하루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 기억에 거의 6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그 다음 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물론 공매도가 많으면 과도한 공매도 주가를 위해서 막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공매도를 못하면 사지도 않는 돈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덩어리가 큰 돈이. 그리고 상승에 배팅하는 사람 있으면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에 따라서 다른 건데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올랐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랐나요? 오를 것 같은데, 그쵸? 느낌은. 왜냐면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세력이 없으니까.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횡보장이지 오르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짓눌려 있었으면 공매도 금지한 게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 올랐어야죠.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절대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는 주식이 쓸모없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갖고 있으면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큰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고, 아니면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서 분모를 가치를, 자꾸 줄여줘서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에 인색하고 또 한국 주식은 두 가지 방향을 다 걱정해야 돼요. 첫 번째, 이 기업이 장사를 잘못해서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 내 주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두 번째 걱정, 이 기업이 너무 돈을 잘 벌어서 장사가 잘 돼서 갑자기 돈 잘 버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하면 어떡하지? 양방향을 다 걱정해야 되는 게 한국 주식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배주주 외에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인데? 잘못된 거죠. 주주들이 주인이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나 이재용 회장의 주식 한 주나 똑같은 주식 한 주고 똑같은 값어치인 거죠. 물론 저쪽이 주식 수가 많을 뿐이지 한 주의 값어치는 똑같은 거고 똑같이 소중한 주식이고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한국 경영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게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면서 일해야 된다.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라고 상법상에 그냥 확인하는 규정. 아니 이게 우리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처럼 그냥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은 일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뭐 모든 국민을 위해서 예. 책무를 다해야 된다. 직무에 임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상법상에 집어넣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한국의 경제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희한하네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냥 결사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네. 위해서 일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일부의 주주를 위해서 일부 네. 주주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태까지 일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우리끼리 잘해왔는데 왜 네. 갑자기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 주식회사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냥 지금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반대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일부만의 주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네. 그러고도 아무 탈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 없다라고 계속 비판해 왔는데 경제 상황을 보니까 또 주식시장을 딱 보니까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지금. 사실은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우리가 국회를 포함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죠. 뭐 욕 먹을 짓을 많이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1987년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네. 정치 분야는 그래도 민주화가 많이 된 거예요. 조금씩 되어 왔고 민주화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 정치 민주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후진국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일부 정치인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네. 근데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체제 시스템은 아직도 1987년도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전 단계예요. 일부 소수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독점되어 있고 그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민주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경제 독재 국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는 잊고 있었던 그냥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린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무슨 모든 주주를 위해서 근무하라고? 택도 없는 소리.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배주주, 이른바 회장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경영 결정을 할 거야. 회사를 쪼개고 합치고 이런 것도 계속 할 거야. 회장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신경 쓰지 않았던 경제에서의 정의 공정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대통령이 싫어서 대한민국이 싫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민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제 주식시장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 이거 못 믿겠어. 맨날 물적 분할하고 제대로 배당도 안 주고 가치 훼손하고 이런 거 못 참겠어. 진짜 이민은 이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이민은 가는 많이 가고 많이. 있죠 지금. 그래서 서학개비가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 또 올인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요새는 뭐 중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한 돈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 정도 됩니다. 많죠. 많죠. 야. 이게 한 달에도 3조에서 5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냐면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좀 살아났죠. 그리고 현대차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무역 수지는 우리가 흑자를 본단 말이죠. 네, 무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역 수지 흑자만큼 거의 자본 수지는 적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를 원화를 계속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요. 근데 그걸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투자 성과가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뒤통수 못 치거든요. 거기도 물적 분할만 하고 그러나요? 미국에서? 못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 경영진은 손해배상 소송 당해갖고 쫄딱 망합니다. 차이점이 있네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법을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게 개정하면 소송 청구기 될 거라고 그렇지. 이야기하잖아요. 예. 당연히 소송으로 책임을 그렇죠. 물어야 예. 되기 때문에 묻는 건데 그러면 소송 청구기 되는데 네. 아니 그런 소송은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나쁜 짓을 못 하죠. 그래서 네. 지금 경제적 이민이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경제적 이민. 네. 이게 글쎄요, 뭐 우리가 당연한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더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뭐 막혀 있거나 불법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주식 시장이 더 왜소화되고 우리 기업들도 그럼 또 피해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국적으로 롱텀으로 보면 네. 그런데 이 일부 상장 기업 오너들은 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의 소위 자본 수지 적자 이렇게 계속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시장에 네. 투자하는 이런 상황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예.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대부분 수출 기업이란 말이죠. 수출 기업은 달러 값이 비싼 게 그럼요.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더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 수출도 잘 되니까. 어떻게 그것도 보면 몰랐네. 양빵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 이거 개인이야 참... 달러 값이 비싸면 괴롭지. 어쩌다 여름에 여름에 여름 휴가 한번 해외 네. 갈라 그러면 이게 1달러에 1,400원이나 하네. 그리고 어딜 가나 비쌀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요새 만만한 데는 일본밖에 없어요. 엔저 현상 엔저 때문에. 현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즐기고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않죠.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돈값이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 시장도 싼 거고 그냥 한국이 싼 나라가 되는 건데 그냥 좀 비유를 하자면 뭐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쪽에서는 아니 일본 봐라. 일본보다는 우리가 상황 낫지 않느냐. 이거는 고환율,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보이는 강달러지 이게 계속되지 않고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우리가 상황 괜찮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꼭 제일 안 좋은 예를 들면서 거기보다 우리가 낫지. 근데 뭐 그걸 네.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자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뛰어넘은 지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환율이 1,400원, 뭐 1,500원 가까이 갔는데 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고환율이. 물론 IMF 사태 때는 뭐 2,000원 가까이 간 적도 있습니다만 별일 없이 이렇게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일부러 고환율 정책을 썼었죠. 그랬죠. 그때 수출기업. 강만수 예. 기재부 장관 있을 때 일부러 그런 정책을 쓴 적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일부러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꽤 오래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방어를 계속 하는 것 같고 1,400원 못 넘어가게. 아니 그리고 네. 이자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면 네. 뭐 지금 미국이 언젠가는 이자를 내리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자를 미국이 내리기 시작한다면 금리를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5%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1%를 내린다. 거기서 우리가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우리 몇 퍼센트 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이 2%를 내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준금리하고 똑같은 3.5%까지 금리를 내린다고 네. 할 때
우리가 2%를 따라 내려서 1.5%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아, 그렇네요. 못 내려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봐야겠네. 내릴 수 없어요. 예. 그러면 환율 때문에 고환율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고환율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금리 차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 예. 아, 이것도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이 고환율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정책과 또 대책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뭐 국민연금하고 스와프 맺어가지고 수합 맺어가지고 이걸로 좀 근근히 방어하는 것 같고 또 일본하고 같이 또 구두 개입하고 이거밖에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환율의 고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값도 시장에서 원화 달러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렇죠. 거니까 기본적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 값이 싸질 거고 수요 공급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면 달러 값이 비싸지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네. 시장 구조이니까요. 달러를 지금 계속 많이 들어와. 네.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네. 근데 그거만큼 그대로 빠져나가. 아니면 어떤 때는 이게 수출 좀 덜 되면 들어오는 달러보다 빠져나가는 달러가 그렇지.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투자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달러로 바꿔서 왜냐하면 가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은 절대로 한국 주식시장 안 들여다봐요. 큰일이네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고 뭐 이게 꼭 환율 때문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정학적 위험보다 그게 요인이 훨씬 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재벌 회장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아무 때고 불러서 야 광모야 말아봐. 그래서 폭탄주 뭐 이렇게 그러면서 형님 뭐 누구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못하지. 재벌 회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버넌스 개선하는 그렇지. 것이고 그래서 주가 올라가서 자기네 증여세 상속세 많아지는 네. 걸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형님 이것 좀 어떻게 좀 그럴 때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네. 그거 어떻게 냉정하게 거절하냐고요. 엊그저께까지 막 이러다가 제일 끈끈한 게 술 친구.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오늘 우리 김용남 의원하고 말씀 많이 쭉 나눠봤는데 재밌네요. 이 경제 얘기도 좀 재밌습니다. 정치 얘기 할 때보다 저는 이 얘기 할 때가 더 좋은데요.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지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정치와 경제를 또 한 번에 다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